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5월 28일 수요일,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미국발 증시 상승 영향을 받으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3% 넘게 올랐는데 우리 시장 대형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시장을 이끈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25% 오른 2670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7원 오른 1376.5원에 장을 마무리했네요.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6.1도.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좀 뿌였습니다. 더운 날인데 코랑 목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비욘세의 싱글 레이디스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정상희님, 김희동님, 김명한님 4시가 되길 기다리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아요. 김지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경기도 광주는요. 천둥 치면서 1시간 비 오고 이제 맑아졌다고 그래요. 어머나, 목동과 그렇게 아주 멀지 않은 곳인데도 이렇게 날씨가 다르네요. 그래도 맑아졌다고 하니까 쨍쨍하고 맑은 하늘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을 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최정희 님이 어떻게 알고 딱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수요일 규규 브라더스 오시는 거죠? 어서 오세요 하고 보내주셨거든요. 맞아요. 규규 브라더스가 옵니다. 오늘 1교시에는 장르 불문한 다양한 책들을 만나볼 수 있는 방과 후 북카페 가보고요. 이어서 2교시에는 글로벌 톡톡 자세한 이야기 함께 신인규 기자와 나눠볼게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지난해 미국 월마트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프랑스 명품 에르메스의 버킨백과 매우 흡사한 가방을 만들어 11만 원대에 판 적이 있습니다. 월킨백이라는 별명까지 생기며 연일 품절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디자인에 대한 법적 문제 가능성 등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출시 5개월 만에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우리나라 다이소에도 품절 대란을 일으킨 3,000원짜리 화장품이 있습니다. 볼터치도 되고 립밤도 되는 컬러밤이라는 제품인데 색감이나 발림성이 백화점에서 파는 6만 원대 샤넬 제품과 유사하다는 입소문이 난 겁니다. 이 제품은 한동안 오픈런을 해야만 겨우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요. 내일부터는 편의점까지 판매처를 넓힌다고 합니다. 아예 해외 유명 화장품의 성분과 향, 제형 등을 그대로 재현한 제품들을 모아 판매하는 플랫폼 매장도 생겼습니다. 단순히 모방에 그치지 않고 기능을 더 개선했다는 점이 특징인데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이라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 제품과 매우 유사하지만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으로 파는 제품들을 듀프라고 부릅니다. 복제품을 뜻하는 듀플리케이트를 줄인 말이죠. 이 듀프 소비가 인기를 얻는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고물가 상황에서 듀프 소비는 최신 유행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 또는 특정 브랜드 제품을 너무 갖고 싶은 사람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꼽힙니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뜻하는 가심비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디자인과 품질을 얻을 수 있다면 과감하게 듀프 제품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다만 일부 듀프 제품은 오리지널 제품을 너무 노골적으로 모방해 법적 분쟁의 요소가 생기기도 합니다. 장인 정신이 깃든 브랜드 고유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우려도 있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짝퉁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듀프 소비,
고물가 시대에 등장한 똑똑한 소비 트렌드일까요? 아니면 명품을 향한 욕망의 소비 트렌드일까요? 이상 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까지 다양한 책을 짧고 굵게 만나는 방과후 북카페. 오늘도 예스24의 손민규 MD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스24 MD 손민규입니다. 네, 이번 주 먼저 만나볼 베스트셀러는 어떤 책인가요? 예, 눈에 띄는 신간 중에서 동공이 약사의 알찬 약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불과 3일 전까지 2위에 있었던 책이고요. 네. 지금은 순위가 좀 내려오긴 했는데요. 여전히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책 표지에 보면 네. 생활 밀착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이 뭐 소설이라든지 인문학처럼 나의 지식이나 취향을 넓히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제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책들이 바로 생활 밀착형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아책 중에서 삐뽀삐뽀 119 시리즈가 있죠. 예. 있죠. 아이가 있는 집은 다 구비한다는 그런 백과사전 같은. 네, 그런 책이 있고요. 또 생각나는 그 생활 밀착형 책이 생활 법률 상식 사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 밀착형 책들은 꼭 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책에 집에 구비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읽으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동공이 약사의 알찬 약국, 이 책의 저자를 보니까 유튜브 등 이 소셜미디어에서 동공이 약사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거의 뭐 한 30만에 가까운 구독자가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직접 그린 그 동공이 약사 그리고 뭐 알덕이 이런 캐릭터를 사용해가지고 약에 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동영상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근데 영상도 만화고 거기에 나오는 그 대화의 흐름 자체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음성 변조 목소리로 제가요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는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이러니까 이제 약사님 목소리로 뭐 영양제 추천해드릴까요? 뭐 비타민 먹어도 똑같던데 어떤 거 드셔보셨어요? 하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뽀로로 비타민이요. 이렇게 하면서 뭐 영양제를 뭘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뭐 그런 거를 대화 속에 좀 녹였더라고요. 이 책도 이해하기 쉽게 좀 간단한 만화나 쉬운 설명으로 채웠다고 하죠. 예,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현대인들이 참 복용하는 약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약들을 다 다뤘습니다. 예, 저만 해도 비염이 있는데요. 네. 뭐 비염 비롯해서 감기약, 소화제, 수면제, 편두통약 그리고 요즘 관심 많이 가지는 건강보조식품까지 그렇게 캐릭터 활용한 만화로 되게 친근하고 재밌게 설명한 책입니다. 그러네요. 이 책 내용 목차를 쭉 보니까 뭐 피부도 그렇고 호흡기, 소화기, 뭐 혈당 관리, 시력 보호, 신체 균형.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뭔가 우리가 느낄 만한 흔한 궁금증을 다룬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책 중에 또 눈에 띄는 책이 있을까요? 이 책도 어떻게 보면 생활 밀착형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눈에 띄는 그 역주행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2022년에 나온 윤지영 저자가 쓴 엄마의 말 연습이라는 책이고요. 지금 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참 아이 키우다 보면 아이가 주는 즐거움도 크지만 화가 많이 나죠. 많이 나죠. 네. 저만 해도 집에 가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집에 갔는데 아이가 막 놀고 있어요. 정리도 안 하고. 그럼 너 숙제는 했냐? 이러면 숙제했다고 하죠. 아니 왜 그런데 화풀이를 아이한테 하세요? 제가 저의 말은 아니고 상황극입니다. 네. 보통의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서로 이 티카티카 이제 싸우면서 아이와 부모 간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데요. 맞아요. 네, 이런 게 사실 아이와 부모 관계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직장 관계에서라든지 친구 관계에서도 폭력적인 말보다는 다정한 말을 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죠. 저는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좀 자주 보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중국 고전 맹자가 떠오릅니다. 맹자요? 그러니까 그 논어 맹자 할 때 그 맹자요? 네, 그래서 맹자는 그 정치 뭐 지도자에 관한 내용도 많지만 교육에 관한 부분도 참 많은데요. 네. 이루상편 1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손추가 맹자에게 묻습니다. 군자는 왜 자기 아들을 안 키웁니까? 지금 재현하신 거죠? 네,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자가 네. 답하죠. 그때 그 시절에는 네. 아이를 자기가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집안에 보내서 서로 키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맹자가 답하기를
아이가 잘못한 걸 보면 분노하게 되고 분노한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이는 내 아버지가 군자가 아니구나 하게 생각하게 된다. 서로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맹자가 끝에 한 문장을 탁 이제 쏩니다. 네. 모름지기 부자 간에는 책선을 하는 게 아니다. 책선이 무슨 개념이냐면 네. 잘못했을 때 지적하는 게 책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냥 엄마가 아빠가 훈육할 때 잘못 지적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 이제 엄마의 말 연습도 맹자 이후로 이어진 2000년 넘은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이 거죠. 예. 그렇군요. 사실 맞아요. 이 아이들 키우다 보면 또 연령별로도 그렇고 학년별로도 그렇고 그 일어나는 갈등의 패턴도 다 다르고요. 그때그때 엄마의 말을 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 방식이나 언어도 다르더라고요. 근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이 엄마의 말 연습에 담겨 있네요. 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예,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다 보니 11위인 책이 돈의 심리학이더라고요. 그 베스트셀러 중에 이제 인문학이나 뭐 사형과학 쪽은 스테디셀러가 많거든요. 네. 근데 경제경영 부분은 베스트셀러 중에 스테디셀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워낙 급변하고 이제 투자의 트렌드도 계속 바뀌다 보니 스테디셀러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가운데 이제 돈의 심리학이란 책이 상당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유통되고 있는 책도 30만 부 에디션으로 이제 유통되고 있고요. 네. 아마 방과후 목돈연구소 청취자분들도 이미 읽어보신 독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인데요. 그 부제만 보면 투자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네. 투자서는 아니고요. 이 저자가 모건 하우절인데 수많은 부자를 만나면서 이제 부의 법칙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다 보니 이제 부의 법칙은 결론적으로는 없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없다. 예, 굳이 그 돈의 법칙이 있다면 네. 이제 행운과 리스크가 한 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한 끗 차이라는 거죠. 네. 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성공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써서 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이 있다고 믿고 수행해서 실패하기보다는 돈에 관련한 다양한 상황을 보고 실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책이 바로 이제 돈의 심리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그럼에도 여러 나라에서 널리 사랑받는 베스트셀러라는 거는 그래도 독자에게 주는 뭔가의 통찰력이 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여러 가지 통찰력을 주는 건데요.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절대적인 법칙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올바른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투자서 중에 내 눈을 바라보고 날 따라오면 꼭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한 책은 사실 사이비 종교이죠. 이제 그런 길은 이제 따르지 않으면 좋겠고요. 네. 이 책이 제목이 심리학이잖아요. 돈의 심리학인데 이제 부자라는 것도 일종의 심리라는 거죠.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부자일까를 끊임없이 되묻는 게 인간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만의 주관이 뚜렷하다면 이제 물질적인 부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이제 워런 버핏의 사례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워런 버핏은 뭐 부자긴 하죠. 근데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게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워런 버핏 하면 최고의 투자 성공가인데 이 책이 밝힌 그 버핏의 연간 평균 수익률이 22%입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수백 퍼센트를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투자가 버핏조차도 연간 평균 수익률이 22%에 불과한 거죠. 그럼 비결은 무엇인가? 버핏은 70년 넘게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얘기하는 게 있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투자를 하거나 한 살이라도 더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게 돈만 복리의 마법이 해당하는 게 아니라 관계나 직업에도 복리의 마법이 적용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퀀텀 점프 하는 날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단시간에 많은 걸 이루려 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게 소비, 검소함인데요. 네.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합니다. 자산 부자와 소비 부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에피소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어떤 거예요? 저자가 그 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요. 주차하다 보면 엄청나게 비싼 차가 오죠. 네. 그러면 그 차를 보죠. 와, 좋은 차다. 오, 보죠. 근데 그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착각해요.
차를 보고 대단한 차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소비 부자와 자산 부자의 차이인데 우리는 자산 부자가 되어야 되고 자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분수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축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맞는 말씀 같아요. 그 저희 동네 이웃분 중에 늘 꾸밈없는 옷차림에 소형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매번 아이고 소장님 하시면서 늘 존중해 주시고 뭐 정말 검소하게 지내는 분이시거든요. 정말 수수한 분인데 나중에 다른 이웃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이거 소유하고 있는 수백억 대 자산가더라.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반성을 하면서 그때 나보고 소장님 어디에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한 게 그냥 해주신 말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의 모든 재테크 책에서 자산을 늘리는 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보통 이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죠. 내 몸값을 올리든 뭐 N잡을 하든 더 많이 다양하게 벌고, 그다음에 2번째로는 지출을 잘 통제하고, 그러니까 적게 쓰고, 그리고 여기에 가진 자산을 잘 투자하는 것, 이 3가지인데 그 3가지 방법에 관해서 이 작가의 통찰력을 담은 책이 돈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우주에 관한 책 한 권 들고 왔는데요. 네. 지지난주에 우주 여행자를 위한 생존법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죠. 그게 천체 물리학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 책도 기본적인 관점은 우주 여행이 우주 정착이 현재 기술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 마틴 리스도 그 머스크의 화성 이주를 좀 비판하면서 우주 문제에 신경 쓰는 그 돈이면 충분히 지구 문제, 기후 위기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지금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주 탐험을 둘러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를 다룬 책이 바로 지리의 힘 3권입니다. 팀 마샬이 쓴 지리의 힘. 이거 시리즈로 1, 2, 3까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널리 알려진 그런 지정학 책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1권, 2권도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이 알려진 책이고요. 이 지정학 책의 대표적인 책인데, 지정학이라는 게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관계를 국가와 지리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예로 들면 대한민국의 근처에 강대국이 있어서 이 강대국과의 관계로 역사와 문화가 바뀌어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1권과 2권은 미국과 중국, 유럽과 한국 등 주요 지정학 무대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번 책은 또 우주를 다룬다고 하니까 1권하고 2권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저도 3권이 왜 갑자기 우주?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3권을 읽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이 우주라는 공간도 결국은 강대국 패권 경쟁의 무대입니다. 현재 지구 위에서 미중 갈등이 여러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세라든지 양안 갈등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데 우주에서도 미중 패권이 아주 치열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네요. 네. 그 얘기구나. 네.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20세기처럼 저임금 제조업에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주입니다. 우주 개발이 냉전 형성과 해체, 또 신냉전이라는 흐름과 엮여 있는데요.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경쟁을 하다 미국이 결국 이겨냈죠.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더 이상 미국도 달에 안 보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중국이 부상합니다. 또 미국이랑 중국이 이제 붙게 되는데 네. 이것의 그 계기이자 약간 징후이기도 한데요. 2020년에 체결된 아미테미스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미국 주도의 그 달에 유인선을 착륙시키고 달에 정착 기지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네. 대한민국도 가입돼 있고요. 그런데 이 협정에 중국과 러시아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독자적으로 달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 싸움인데요. 미국이나 중국 모두 그 2030년 전후로 달 기지를 건설하겠다가 목표입니다. 네. 생각보다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하나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 광물 전쟁에서도 보면 히토류가 지금 중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히토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광산을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달에 히토류를 채취해서 보내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달로 보내기 위해서 여러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법칙이 없습니다. 네. 예, 우주를 둘러싼 그 법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법지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중재할 원칙이 없다. 네. 그렇군요. 우주에서 일어난 갈등이 지구로 좀 확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리의 힘 3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례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달 그리고 화성 이주가 점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지금 눈여겨볼 책 같습니다. 지리의 힘 3까지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예스24 손민규 MD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를 충전하는 시간이죠.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용기님께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청취한 지 벌써 열흘이 다 되어간다고 몰랐던 경제 용어나 경제 소식들을 들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들을게요 해주셨고요. 김성철님은요. 소장님 5일장 다녀왔어요 하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 덕분에 야무지게 장을 보셨대요. 경제를 좀 아니까 현명하게 장을 보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 뵈면은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용하게 생활에서 쓰실 수 있도록 열심히 좋은 내용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은 불경기를 반영해 뜨고 있는 제품으로 대표적으로 미국 월마트에서 내놓아 품절 사태까지 일으켰던 에르메스 명품백과 디자인이 유사한 11만 원대의 가방이 있고요. 샤넬 제품과 유사하다는 평을 들었던 다이소의 3,000원짜리 화장품이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 유행을 쫓을 수 있는 가성비 쇼핑의 인기를 반영한 건데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복제품을 뜻하는 영어 단어 듀플리케이트의 약자로 고가의 명품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기능과 디자인을 가진 저렴한 제품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듀프, 2번 듀공, 3번 듀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지구촌 방방곡곡을 줌인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를 또 어디로 데려가 주실 건가요? 오늘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미국의 이슈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미국 유학 준비 중인 학생 또 가정들이 특히 신경 쓸 만한 소식이에요. 네. 현재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대학들과 좀 싸우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 심사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유학생 비자 심사를 일시 중단한다는 걸까요? 백악관의 입장은 뭐냐면 국가에 잠재적인 해를 입히지 않는 학생들을 가려받기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동안 입국 절차를 잠시 막겠다는 건데 이 입장 자체도 좀 갸우뚱한 면이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은 미국 정부가 말하지 않는 속내들이 더 있어 보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라는 곳에서 현지 시간으로 27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단독 기사를 하나 내놓은 게 논란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폴리티코가 미국 국무부에 외교 문서 하나를 입수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미국 정부가 유학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 어떤 글이나 영상을 올렸는지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이 안을 학생 비자 신청 과정에 정식으로 집어넣기 전까지는 비자 인터뷰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절차를 일단 멈추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문서가 효력을 끼치는 부서가 어디냐면 주한 미국 대사관 포함해가지고 세계 각 나라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 영사관들이고요. 네. 문서에 미국 국무장관의 서명까지 다 끝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토할 계획이다가 아니고 중단한다. 이게 맞는 건가요? 서류가 쓰여졌다가 맞는 거고 이게 관련 내용의 파장이 좀 클 수가 있어서 네. 타매체 기자들이 이 내용이 진짜냐 오보일 가능성 없느냐 이렇게 문의를 정부에 많이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그러게요. 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오늘 공식 답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라에 오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주권 국가는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은 뭐냐면 맥락상 외국인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정부가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유학생들을 걸러내겠다. 뭐 이런 식인 것 같고 또 소셜미디어를 심사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상 검증을 하겠다. 그렇죠. 이런 의미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비자 발급 시간도 느려지고 발급률 자체도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조치가 가지는 의미는 뭐예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 또 가정의 입장에서 미국 유학 문의를 자체가 뭐 여러 가지로 좀 좁아지겠구나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런 조치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길어지게 되면 미국 대학교들의 경쟁력이 앞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점 정도가 될 겁니다. 먼저 유학 문이 좁아진다는 측면에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로 미국 정부가 유학생들을 대하는 시선이 뭐랄까 좀 차가운 뭔가 좀 묘한 분위기가 그동안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쯤에요. 그러니까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되기 전 시점이기는 한데 네. 미국 대학교의 박사과정 허가를 받은 친구랑 밥 먹고 수다를 좀 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석사과정부터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미국 대학교 간 친구거든요. 와. 이게 어수선히 놀라시지만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미국 국무부랑 우리나라 교육부랑 공동 지원으로 돈을 이제 주는 거고 선정하는 방식도 이제 메릿 베이스라고 해서 네. 성적 기반, 그러니까 집안 사정 어려운 뭐 이런 거 감안하지 않고 온전히 어떤 분야에서 국가 단위로 제일 우수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별로 전국 1등 아니면 2등 정도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받았던 친구가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박사과정 때문에 비자 인터뷰 신청을 했는데 분위기가 석사 때랑 달라도 너무 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와, 이게 저 때만 해도 굉장히 오래전이긴 하지만 대사관에서 이제 인터뷰하면 이렇게 서류 다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무섭고 냉정하게 서류를 보다가도 마지막에는 씩 웃으면서 잘 다녀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비자 인터뷰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는 좀 심사가 굉장히 깐깐해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그렇죠. 이 미국 대학교들이요 보통 8월 말 9월 초부터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이나 6월 정도부터 비자 인터뷰 받는 유학 준비생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비자 받으려고 이 대사관에 이번 달 초에 갔더니 대사관 직원들이 서류도 되게 오래 읽고 또 당시 질문이 그러니까 너 지금은 돈을 안 벌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무직이라는 거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학생인 게 뻔히 서류에 다 나와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비자 받을 때 무직 뭐 이런 질문 나오는 게 사실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의도가 뭐냐면 당신은 지금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그 상태로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불법 체류자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비자 내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당신이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어디 한번 잘 설명해 봐라. 뭐 이런 의도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어이없는 일이죠. 이 친구가 석사 때는 미국에서 꼭 잘 공부를 해서 나중에 뭐 한미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되어 주십시오. 뭐 이런 느낌으로 거의 프리패스로 뭐 소장님처럼 프리패스로 통과됐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나라 한 분야에서 전국 1, 2등 하는 그런 친구도 대사관에서 되게 묘한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라면 다른 유학생들한테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요즘에 얘기를 조금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뉴스를 보면 미국 정부랑 대학교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대학교를 자꾸 타겟으로 심어서 뭔가 자꾸 뭘 발표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그러니까 좀 미국 정부랑 대학교랑 싸우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배경이 뭐예요? 왜 싸우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배경으로 한번 가려면은 또 이제 시계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이던 지난해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을 한번 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학가에서는 바로 이제 시위를 했죠. 반정부 시위처럼 이제 벌어진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공격에 반대하고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들 그런 곳과 우리 대학이 엮이면 안 된다. 뭐 지원하는 거 받지 마라. 뭐 이런 시위가 크게 퍼졌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에서
진보적인 성향이 강했던 대학생들의 행동이 공화당의 주 지지층인 유태인 부유층들을 좀 자극했다는 분석들도 있는데 당시에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가 이걸 좀 이용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학생 시위대를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편에 선 깡패라는 식의 단어를 쓰면서 맹렬하게 비난을 했었고요. 나아가서 대학교들 자체도 학생들의 시위를 방관하거나 부추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대학교들이 이른바 이제 반유대주의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 지지층, 유태인 지지층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분석도 당시에 나왔었고요. 네.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대통령으로. 네.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트럼프가 미국 안에 있는 반유대주의를 없애려면,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층인 유대인 부유층들을 기쁘게 하려면 대학을 잡아야 된다. 대학의 기강을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나서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강 잡기, 기싸움에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더 나아가면 네. 백악관이 지금 교육부 폐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실제 관련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 법원에서 이 절차에 제동을 걸기는 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대학 간 갈등 자체는 현재 진행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대학을 보면 유대인들이 기부를 또 많이 하니까 이들의 이 기분을 좀 건드리면 또 안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런 것도 보는 것 같고 일단 비자 인터뷰 중단이 일시적인 조치라고는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미국 대학과 이 트럼프 정부의 기싸움에서 이번에 한번 확 길을 눌러버리자 이런 조치 같아요. 그러니까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학 너희들이 이런 시위를 안 막고 자꾸 학생들을 제어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말 안 듣고 그러면 우리가 아예 국경을 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싹을 그냥 다 검열을 해서 골라볼게. 맞아요. 우리가 그냥 싹을 잘라버릴게. 너네 학교 외국인 유학생 없으면 등록금 많이 못 벌잖아. 그렇죠? 외국인이 내는 등록금의 비중이 미국 국민에 비해서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당해봐라 요놈들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그 대학교들의 경쟁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다른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가적인 지침이 나오거나 정책 변화에 대한 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나중에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소식이 있으면 추가로 좀 전해 주십시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 이제 많이 하는 테슬라 같은 그런 네. 기술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거의 뭐 한참 미국 주식 시장이 쭉 떨어졌을 때를 거의 대부분 가까이 다 회복을 한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일단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러니까 경제 지표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미국이 그동안 나왔던 데이터들, 지표들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었어요. 관세 이런 거 있고 하니까 뭐 수출도 잘 안 될 것 같고 물가는 오를 것 같고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좀 안 좋았다가 이번에 나왔던 5월 소비 심리 지수가 예상보다 많이 잘 나왔었습니다. 이 예상치가 87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는 98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의 경제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내구재 수주라는 게 있어요. 네. 자동차라든가 이렇게 냉장고 한 번 사면 좀 돈 많이 써야 돼서 사람들이 경기 안 좋을 때는 이거 지갑을 좀 닫는 네. 이 내구재 수주 같은 통계도 사실 전월 대비 하락이지만 예상만큼은 나쁘지 않았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국 증시가 지난 월요일 미국판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로 하루 쉬었거든요. 네. 쉬는 동안 좀 증시를 억눌렀던 걱정 하나가 사그라든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관련돼 있는데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관세를 50% 때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유럽 증시부터 막 흔들렸었는데 맞아요. 네. 그러다가 미국장이 휴일로 하루 쉬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좀 바꿨습니다.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를 7월 9일까지 좀 밀어줄 테니까 밀어준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다시 협상을 해서 50%가 안 되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네. 그래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열리자마자 일단 투자자들이 미국 기업 지금 다시 사자. 당장은 사야 된다. 뭐 이런 투자 심리가 붙은 거죠. 그때 베센트 장관이
막 수습을 하느라고 자 그게요. 뭐 이게 협상용이니까 여러분 뭐 매체 그거, 인터뷰 적극적으로 하고 막 뭐 그러지 마시고 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좀 진정을 하기도 했었죠. 네. 맞아요. 그렇게 투자 심리가 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 서학개미라고 하죠. 네. 이 서학개미 해외 주식 부동의 이 매수 매도 전체 총량 1위가 테슬라예요. 네. 이게 간밤 하루 만에 7%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동안 이거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정치에 관여하느라 바빴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한눈 안 팔겠습니다. 정치 보지 않고 저는 24시간 이 기업에만 매진하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리 형 집 나간 탕아가 돌아왔구나 이런 반응을 실제로 이끌어낸 게 이 주가에는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제 좀 제자리로 돌아가서 원래 하던 일 제대로 한번 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반영됐나 보네요. 그 외신대 내용을 찾아보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그 소셜미디어 통해서 업무에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을 쓰는 이전 관행으로 복귀하겠다 이런 글도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언에 주가가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정확하게는 글을 올린 건데 그 소셜 미디어 X에 네. 여기서 이제 슈퍼 포커스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진심인가 보다라고 이제 투자자들 생각한 거고 왕대박 집중 뭐 이런 건가요? 이런 발언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들이 그 경제 유력지뿐만 아니라 뭐 워싱턴 포스트 같은 외신들도 다를 만큼 이게 안에서는 큰 뉴스였었어요. 네. 이 그동안 일론 머스크 CEO가 정치 관여 많이 했었습니다. 이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측을 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도 지난해부터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일론 머스크 CEO가 도우지라고 합니다. 정부 효율부라는 새로운 부처의 수장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인력 감원이나 아니면 좀 미국이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로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좀 말을 보탠 것들도 초기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미국 서부가 원래 테슬라 차가 많이 팔려요. 네. 근데 여기는 지정학적 특성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 정치 지지층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미국 서부의 테슬라 많이 팔리다가 좀 안 팔리기 시작한 게 이 머스크가 미워서라는 분석들이 정말로 현지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원래 이 일론 머스크가 이 공화당 정부에 올인을 안 하다가 올인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라는 분석들이 있었고 또 미국 밖의 판매들도 되게 안 좋았어요. 테슬라가. 관세 문제로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리고 머스크에 대한 반감 때문에 4월 기준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1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실제로 났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반감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네. 그리고 그 자리를 중요한 게 미국의 다른 기업들이 메꾸면 또 뭐라 안 할 것 같은데 중국이 메꿔요. BYD가 메꿉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기업 바깥으로 나돌았던 머스크 CEO가 이제 정치 관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건 기존의 역으로 보면 이 테슬라 브랜드에 붙었던 반감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리고 사실 성품은 좀 독특해도 제가 되게 순화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능력 하나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머스크라는 남자가 뭔가 다시 해줄 것이다라는 주주들의 기대감이 자극된 측면이 커요. 이번 달 들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 많이 팔기도 했지만 새로 사들인 매수 내역 보면은 네. 5월 1일부터 현재 최신 데이터까지 우리는 2조 3천억 원을 샀거든요. 물론 이건 순매수 데이터는 아니고 네네. 판 사람도 있지만 산 사람들을 보면 돈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서학개미들이 여전히 관심 갖고 있는 이 테슬라라는 종목에도 긍정적인 변곡점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 한번 알아봤어요. 국제 뉴스를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괜히 더 똑똑해진 것 같은 원래 잘 알고 계시면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덕분에 많이 예.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복제품을 뜻하는 영어 단어 듀플리케이트의 약자로 고가의 명품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기능과 디자인을 가진 저렴한 제품은 뭘까요? 라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2번
듀프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박상민님, 새벽 5시 출근해서 퇴근길에 어소장님 방송 듣습니다. 피곤한 새벽 근무 안 하고 투자만 하고 먹고 살 순 없을까요? 이렇게 방송 열심히 들어볼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새벽 5시 출근 너무 힘드시죠.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결국에 끝나버리는 고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생이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테니까 근무도 열심히 하시면서 투자도 그리고 경제 공부도 저와 같이 하시면서 꼭 행복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 5737님, 듀프 소비 가성비가 좋아서 저도 종종 이용합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저는 너무 자주 이용해요. 네, 사실 그 다이소 아이템은 제가 아주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 2419님, 경제가 어려우니 듀프 소비처럼 옛날에는 없던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면서 우리의 또 소비를 자극하는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은요. 듀프 말고 듀스의 여름 안에서 띄워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